서울 도심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우뚝 솟은 국제 컨벤션 센터의 거대한 유리창 밖으로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행사장 내부는 수많은 인파의 열기로 가득 차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들고 있는 선일그룹의 대규모 인수 합병 발표회가 열리는 이곳에는 수백 명의 기자들과 정재계 인사들이 모여들어 강도준 총재의 입만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그는 단상 위에서 차가운 표정으로 원고를 넘기며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발표를 이어가고 있었으나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청중이 아닌 허공의 어딘가를 응시하며 보이지 않는 적들의 움직임을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었다. 도준은 자신의 등 뒤에서 칼을 갈고 있을 최명길 전무의 세력이 오늘 같은 중요한 날에 가만히 있을 리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기에 경호 팀장에게 눈짓을 보내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경계를 강화하라는 무언의 지시를 내렸고 그의 주변을 둘러싼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위태롭게 가라앉아 있었다. 행사장 한 구석에 마련된 임시 통역 부스 근처에서 서지우는 검은 뿔테 안경 너머로 불안한 시선을 감추지 못한 채 자신의 손을 꽉 잡고 있는 5살 난 아들 서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주변을 살피고 있었는데 그녀는 오늘 급하게 대타로 들어온 수행 통역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조용히 사라질 계획이었으나 예상보다 길어진 행사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현장에 머물러야만 했다. 지우는 과거 선일그룹의 최연소 전략기획팀장으로 불리던 시절에 예리한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끼며 행사장 곳곳에 배치된 보안 요원들의 움직임이 평소와 다르게 어수선하다는 것을 눈치챘고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그녀는 서둘러 아이를 안고 비상구 쪽으로 몸을 돌리려 했지만 순식간에 몰려든 인파에 가로막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민우는 엄마의 긴장된 손길을 느끼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들어 단상 위에 있는 덩치 큰 남자를 바라보았는데 아이의 눈에는 그 남자가 뿜어내는 위압감이 무섭다기보다는 묘하게 익숙하고 그리운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갑자기 행사장 중앙의 조명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꺼지더니 사방에서 찢어질 듯한 비명과 함께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한 행사장 내부는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고함 소리로 가득 차게 되었다. 어둠 속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괴한들이 단상을 향해 무언가를 투척하며 연막탄이 터졌고 자욱한 연기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밀치며 출구를 향해 필사적으로 달려들었는데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 지우는 누군가의 거친 어깨에 부딪혀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잡고 있던 민우의 손을 놓치고 말았고 그녀는 찢어지는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거대한 소음의 파도에 묻혀 그녀의 외침은 아이에게 닿지 못했다. 민우는 갑작스러운 충격에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지만 울음을 터뜨리는 대신 재빨리 몸을 일으켜 주위를 둘러보았고 본능적으로 가장 안전해 보이는 곳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엄마가 있는 뒤쪽이 아닌 오히려 가장 밝은 빛이 남아있는 단상 쪽을 향해 작은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강도준은 연막탄이 터지는 순간 즉시 몸을 낮추고 경호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백스테이지로 이동하려 했으나 날아오는 파편에 맞은 샹들리에가 기괴한 소리를 내며 흔들리는 것을 목격하고는 발걸음을 멈췄는데 그의 시선 끝에는 놀랍게도 꼬마아이 하나가 멍하니 서서 무너져 내리는 구조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준의 이성적인 판단력은 지금 당장 이곳을 빠져나가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었지만 그의 몸은 마치 자석에 이끌린 듯 경호원들의 재질을 뿌리치고 아이를 향해 몸을 날렸고 거대한 샹들리에가 굉음을 내며 바닥으로 추락하는 순간 그는 아이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감싸 안으며 바닥으로 굴렀다. 날카로운 유리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며 도준의 등과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는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이 품 안의 작은 생명체가 무사한지 확인하기 위해 고개를 들었고 자욱한 먼지 구름 속에서 콜록거리는 아이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심장이 타늘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도준의 품에 안긴 민우는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울지는 않고 있었는데 도준을 올려다보는 아이의 눈동자는 깊고 맑은 칠흑 같은 색으로 도준 자신의 것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어 그는 순간적으로 호흡을 잊어버릴 정도였다. 5년 전 그가 사랑했지만 잔인하게 배신당했다고 믿었던 여자의 눈빛이 아이의 얼굴 위에 겹쳐지면서 도준은 혼란스러운 기억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고 아이는 낯선 남자의 품이 낯설지 않은 듯 떨리는 손으로 도준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며 작게 숨을 몰아쉬었다. 주변의 경호원들이 달려와 도준을 부축하려 했지만 그는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고 아이의 이마에 난 작은 상처에서 흐르는 피를 보자 알 수 없는 분노와 연민이 동시에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며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아이의 얼굴을 닦아주려 했다. 그때 연기 속을 뚫고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찢어진 옷차림을 한 여자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그들에게 달려들었다. 지우는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나오다. 샹들리에 잔해 밑에 주저앉아 있는 도준과 민우를 발견하고는 심장이 발끝으로 떨어지는 듯한 공포를 느꼈는데 그녀는 도준이 민우를 안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보다는 정체가 탄로 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두려움이 앞섰다. 그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도준에게 달려가 거칠게 그의 팔을 밀쳐내고 민우를 자신의 품으로 낚아채듯 끌어안았는데 빗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그녀의 얼굴이 도준의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 도준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지우는 도준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황급히 고개를 숙여 얼굴을 가리려 했지만 이미 도준의 시선은 그녀의 턱선과 입술 그리고 잊을 수 없는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었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에게 괜찮냐고 물으며 도준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황급히 몸을 일으켜 도망칠 준비를 했다. 강도준은 눈앞에 있는 여자가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면서도 그리워했던 서지윤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잠시 굳어 있었지만 그녀가 아이를 안고 등을 돌려 달리기 시작하자 반사적으로 그녀의 손목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하지만 몰려든 경호원들과 구조대원들이 도준의 앞을 가로막으며 그의 시야를 차단했고 부상당한 그를 안전한 곳으로 이송하려는 움직임 때문에 그는 지윤을 놓치고 말았다. 도준은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경호원들을 밀쳐내며 그녀가 사라진 방향을 향해 소리쳤지만 빗소리와 사이렌 소리에 묻혀 그의 목소리는 허공으로 흩어질 뿐이었고 멀어지는 지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님을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운명의 수레바퀴가 다시 구르기 시작했음을 직감했다. 지우는 민우를 품에 안은 채 빗속을 뚫고 미친 듯이 달렸는데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도준이 아이의 얼굴을 봤다는 사실과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절망적인 생각만이 가득 차 있었다. 컨벤션 센터 밖의 골목길로 접어든 지우는 그제야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았는데 품 안의 민우는 놀란 기색이 역력했지만 엄마의 불안을 느꼈는지 얌전하게 그녀의 목을 끌어안고 체온을 나누어주고 있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얼굴을 감싸쥐고 다친 곳이 없는지 살피면서 5년 전 자신이 도준을 떠날 때 뱃속에 있었던 이 아이만은 절대 그들의 더러운 권력 다툼에 휘말리게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하지만 오늘 민우가 본능적으로 도준을 선택해 달려갔던 그 순간 그녀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잔인한 진실을 목격했고 이제 그가 자신들을 찾아내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녀는 젖은 옷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내 급하게 배터리를 분리하고 유심칩을 씹어 하수구에 버린 뒤 민우를 다시 업고 어둠이 깔린 도시의 뒷골목으로 사라지며 새로운 은신처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발걸음을 재촉했다. 한편 병원으로 이송되는 구급차 안에서 강도준은 응급처치를 받으면서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아이의 눈빛과 지윤의 겁에 질린 표정 때문에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어깨에 박힌 유리 파편을 제거하는 의사의 손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오늘 행사장의 모든 CCTV 영상과 참석자 명단을 확보하라고 으르렁거렸다. 도주는 자신이 본 아이가 단순히 닮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핏줄일지도 모른다는 전율과 함께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난 5년 동안 지윤이 자신을 속이고 아이를 숨겨왔다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 그는 창밖으로 흐르는 빗물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고 손바닥에 남아있는 아이의 온기가 식기 전에 반드시 그들을 찾아내어 모든 진실을 밝혀내고야 말겠다는 서늘한 다짐을 하며 눈을 감았다. 그 시각 최명길 전무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와인을 흔들며 TV 화면을 통해 아수라장이 된 행사장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비록 도준을 제거하려던 1차 계획은 실패했지만 그는 현장 요원으로부터 흥미로운 보고를 받고 있었는데 도준이 목숨을 걸고 구한 아이와 그 아이를 데리고 도망친 여자의 존재가 도준의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최 전무는 부하들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려 경찰보다 먼저 그 모자의 신병을 확보하라고 명령했고 이제 서울이라는 거대한 사냥터에서 도준과 최 전무 그리고 도망치는 지윤 사이에 숨막히는 추격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지윤은 낡은 모텔방에 들어서서 잠든 민우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지만 그녀의 눈빛은 점차 두려움에서 결연한 의지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지윤은 젖은 옷을 갈아입지도 못한 채 창가에 서서 비 내리는 거리를 내려다보며 과거 자신이 설계했던 수많은 위기 관리 시나리오들을 머릿속으로 빠르게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도준이 얼마나 집요하고 치밀한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단순한 도주로는 그를 따돌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고 오히려 역으로 그의 감시망을 이용하거나 최전무 세력과 도준 사이의 균열을 파고들어야만 자신과 민우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위험한 계산을 하고 있었다. 민우가 잠결에 엄마를 찾으며 칭얼거리지. 지윤은 침대로 다가가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나직한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속삭였는데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도준의 곁을 떠나던 날 밤 그가 건넸던 마지막 말이 떠올라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려 왔다. 날이 밝아오자 비는 그쳤지만 도시는 여전히 젖어 있었고 도준은 병원을 나서자마자 회사로 복귀해 자신의 집무실에서 밤새 분석한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보안팀장이 내민 흐릿한 CCTV 캡처 사진 속에는 지윤의 얼굴이 명확하게 찍혀 있었고 그녀가 데리고 있던 아이의 나이가 정확히 5세라는 정보는 도준의 추측을 확신으로 바꿔놓기에 충분했다. 도준은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는데 그것은 분노였는지 그리움이었는지 아니면 아버지로서의 본능적인 사랑이었는지 정의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 덩어리였다. 그는 비서에게 당장 차를 대기시키라고 명령하며 자신이 직접 그녀가 숨어 있을 만한 곳들을 찾아 나서겠다고 선언했고 만약 누군가 그들을 건드린다면 그가 누구든 파멸시키겠다는 살기 어린 경고를 남겼다. 강도준은 회장실의 통유리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마치 거대한 괴물의 아가리처럼 느껴졌는데 그는 방금 전 비서실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서지윤의 행적에 대한 보고서를 손에 쥔 채 싸늘하게 식어가는 커피를 응시하고 있었다. 어제 행사장에서의 습격 사건으로 인해 그룹 주가는 요동치고 이사회에서는 책임론이 불거져 나오고 있었지만 도준의 신경은 온통 5년 만에 나타난 전 연인과 그녀의 아이에게 쏠려 있었고 그는 자신의 혈육일지도 모르는 아이가 낡은 모텔을 전전하고 있다는 사실에 치미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거칠게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는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마른 세수를 했는데 머릿속에는 여전히 민우의 겁에 질린 눈망울과 자신을 바라보던 그 기묘한 신뢰의 눈빛이 잔상처럼 남아 그를 괴롭히고 있었고,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가족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새삼스레 실감하게 만들었다. 도주는 인터폰을 눌러 차량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뒤 외투를 걸치고 일어섰는데 그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으며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들어와 지금 움직이는 것은 위험하다고 만류했지만 도주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제압하며 자신이 직접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고 짧게 대답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품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보았는데 그것은 5년 전 지윤과 함께 찍었던 유일한 사진으로 사진 속의 그녀는 지금과는 달리 환하게 웃고 있었고, 도주는 그 미소가 거짓이었는지 아니면 자신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해묵은 의문을 오늘 밤 반드시 풀어야겠다고 다짐했다. 지하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에 올라탄 도주는 운전기사에게 지윤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변두리의 헌책방 골목으로 향하라고 지시했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을 정리하려 했었다. 한편 서지윤은 어제 묵었던 모텔을 빠져나와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을 이용해 자신이 운영하던 헌책방 달의 뒷면으로 잠입했는데 그녀는 이곳에 숨겨둔 비상금과 위조 여권을 챙겨 한국을 완전히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낡은 목조 건물의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 2층에 있는 살림집으로 들어선 지유는 익숙한 책 냄새와 먼지 냄새에 잠시 마음의 안정을 찾았지만 곧 닥쳐올 위험을 직감하고 서둘러 짐을 싸기 시작했고, 민우는 엄마의 급한 손길에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침대에 앉아 있었다. 지우는 아이에게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보내며 옷장에 숨겨둔 가방을 꺼냈는데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머릿속은 도준이 자신들을 찾아낼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수만 가지 시뮬레이션으로 가득 차 터질 것만 같았다. 민우는 엄마가 평소와 다르게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며 작은 손으로 지윤의 옷자락을 잡아 끌었는데 아이는 어제 보았던 그 키 큰 아저씨가 누구냐고 조심스럽게 물었고, 지윤은 그 질문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앉아 민우의 양어깨를 잡으며 그 사람은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지만 흔들리는 그녀의 눈동자는 아이를 속일 수 없었고, 민우는 엄마의 슬픈 표정을 읽고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지우는 아이를 품에 안고 미안하다는 말을 삼키며 서둘러 짐 정리를 마쳤는데 그때 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고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두운 방 안을 훑고 지나가자 그녀는 반사적으로 민우를 안고 책장 뒤의 좁은 공간으로 몸을 숨겼다. 책방 앞에 좁은 골목길에 도착한 강도주는 차에서 내려 비에 젖은 낡은 간판을 올려다보았는데 한때 재계에서 가장 유능한 전략가로 불리던 여자가 이런 허름한 곳에서 숨어 살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수행원들에게 차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한 뒤 홀로 건물의 현관으로 다가갔는데 녹슨 철문 너머로 느껴지는 인기척의 확신을 가지고 초인종 대신 굳게 닫힌 문을 주먹으로 두드렸다. 적막한 골목길에 울려 퍼지는 둔탁한 소리는 마치 도준의 심장 박동 소리처럼 무겁고 위협적이었으며 그는 문 너머에 있을 지윤이 이 소리를 듣고 공포에 떨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고 그녀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다. 문이 열리지 않자 도준은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며 문고리를 잡아 비틀었고 낡은 잠금 장치는 그의 악력을 견디지 못하고 힘없이 부서져 나갔는데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곰팡이 냄새와 섞인 오래된 종이 냄새가 훅 끼쳐왔다. 서지우는 현관문이 부서지는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민우의 입을 틀어막고 숨을 죽였는데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고 그녀는 주변에 있는 무기가 될 만한 것을 찾기 위해 눈동자를 굴렸다. 또각또각 울리는 구두 소리가 책장 너머에서 멈추자 지우는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민우에게 절대 나오지 말라고 속삭인 뒤 결연한 표정으로 몸을 일으켜 어둠 속으로 걸어 나갔다. 거실 한가운데 서 있는 도준의 실루엣은 역광을 받아 거대해 보였고 지우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최대한 차가운 목소리로 여기는 사유지인이 당장 나가달라고 소리쳤지만 목소리 끝이 갈라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도준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는 지윤을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갔는데 창밖에서 번개가 치며 순간적으로 방안이 환해지자 서로의 얼굴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두 사람 사이에는 5년의 공백을 메우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도준은 지윤의 수척해진 얼굴과 허름한 옷차림을 훑어보며 알 수 없는 분노와 안타까움에 휩싸였는데 그는 한 발짝 더 다가서며 왜 도망쳤는지 그리고 그 아이는 누구인지 물었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애원하는 듯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지우는 뒷걸음질 치며 그 아이는 당신과 상관없는 내 아이일 뿐이라고 거짓말을 했지만 도준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오른쪽 눈썹이 미세하게 떨리는 그녀의 버릇을 지적하며 더 이상 자신을 기만하지 말라고 으르렁거렸다. 그는 지윤을 벽으로 몰아붙이며 양팔로 그녀를 가두었는데 가까이서 느껴지는 그의 체온과 익숙한 향기에 지윤은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을 느꼈고 5년 동안 억눌러왔던 그리움과 원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것 같아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다. 그때 책장 뒤에서 작은 그림자가 튀어나와 도준의 다리를 맹렬하게 공격했는데 민우는 엄마를 괴롭히지 말라고 소리치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도준의 허벅지를 때리고 발을 밟으며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도준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놀라 뒤로 물러서며 발밑을 내려다 보았는데 분노에 차서 자신을 올려다보는 아이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그는 숨이 닿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아이는 도준과 똑같은 짙은 눈썹과 고집스러운 인매를 하고 있었고 특히 흥분했을 때 눈가가 붉어지는 특징까지 도준을 빼다 박은 듯 닮아 있어 유전자 검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명백한 그의 핏줄임이 증명되고 있었다. 도준은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아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었는데 떨리는 손을 뻗어 아이의 뺨을 만지려 하자 민우는 움찔하면서도 피하지 않고 도준을 노려보았고 그 당돌한 태도마저 자신을 닮아 있어 도준은 헛웃음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지우는 민우를 도준에게서 떼어내 자신의 뒤로 숨기며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았는데 도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윤을 바라보며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을 거라고 차갑게 말했다. 그는 지윤에게 왜 5년 전 자신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고 떠났는지 따져 물으며 배신감에 치를 떨었지만 지윤은 당신의 야망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았을 뿐이라고 차갑 대꾸하며 그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두 사람의 대화가 격해지며 감정의 골이 깊어지려는 찰나. 도준의 귀에 꽂혀 있던 인이어에서 경호 팀장의 다급한 무전이 들려왔는데 책방 주변으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차량들이 접근하고 있다는 보고였다. 도준은 즉시 표정을 굳히며 지윤에게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말했지만 지윤은 그를 믿지 못하고 완강하게 거부하며 아이를 안고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도준은 지윤의 팔을 낚아채며 지금 밖에는 최명길 전무가 보낸 사냥개들이 깔려 있고 당신 혼자 힘으로는 절대 아이를 지킬 수 없다고 소리쳤는데 그의 눈빛에 담긴 절박함과 진심이 지윤의 마음을 흔들었다. 밖에서는 이미 차량문 닫는 소리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지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깨닫고 입술을 깨물며 민우를 꼭 껴안았다. 도준은 자신의 외투를 벗어
지훈과 아이에게 덮어주며 나를 믿으라고 짧게 말한 뒤 앞장서서 현관문을 나섰고 지훈은 복잡한 심경으로 그의 넓은 등을 바라보며 떨리는 발걸음을 옮겼다. 빗줄기가 다시 거세지기 시작한 골목길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길을 막고 서 있었는데 도준의 경호원들이 그들과 대치하며 길을 터주었고 도준은 지훈과 아이를 호위하며 대기하고 있던 차량으로 신속하게 이동했다. 차량에 탑승하자마자 도준은 기사에게 출발하라고 소리쳤고 차는 굉음을 내며 골목길을 빠져나가 빗길을 질주하기 시작했는데 뒤따라오던 적들의 차량이 무서운 속도로 추격을 시작하며 도심 속에 추격전이 벌어졌다. 민우는 무서움에 지훈의 품으로 파고들었고 지훈은 아이의 귀를 막아주며 창밖을 내다보았는데 영화에서나 볼 법한 상황이 현실로 닥치자 아득해지는 정신을 붙잡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도준은 침착하게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지원 병력을 요청하고 경로를 변경하라고 지시하며 상황을 통제했는데 그의 모습에서 과거 지훈이 사랑했던 냉철하고 든든한 리더의 면모가 엿보여 그녀는 잠시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빗길을 미끄러지듯 달리는 차 안에서 세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침묵을 지켰는데 이 침묵은 불안하면서도 묘한 안정감을 주는 이중적인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도준은 백미러를 통해 뒷좌석에 앉은 지훈과 민우를 힐끗 쳐다보았는데 아이는 지쳐서 잠이 들었지만 지훈은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은 채 창밖을 주시하고 있었고 그 모습이 마치 상처 입은 짐승처럼 안쓰러워 보였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쌓아올린 부와 권력이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그녀를 위험으로 몰아넣었다는 자괴감에 빠졌지만 이제라도 그들을 찾았으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차는 어느새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교외 도로를 달리고 있었고 도준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지 한숨을 내쉬며 지훈에게 말을 걸었는데 그는 이제 갈 곳이 없으니 당분간 자신의 안전 가옥에서 지내야 한다고 통보하듯 말했다. 지훈은 반발하려 했지만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며 말을 삼켰고 지금은 자존심보다 아이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현실적인 판단을 내렸다. 차량이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저택의 육중한 철문을 통과하자 지훈은 마치 감옥으로 들어가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는데 이곳은 도준이 극비리에 마련한 요새와 같은 곳으로 외부와의 접촉이 철저히 차단된 공간이었다. 차에서 내린 지훈은 낯선 환경에 위축되지 않으려 애쓰며 민우를 안고 도준의 뒤를 따랐는데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 수많은 고용인들이 도열해 그들을 맞이했고 그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지훈을 찌르는 듯했다. 도준은 집사에게 지훈과 아이를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방으로 안내하라고 지시한 뒤 자신은 처리할 일이 있다며 서재로 향했는데 그의 뒷모습에서 느껴지는 고독함이 지훈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방으로 안내된 지훈은 호화로운 침대에 민우를 눕히고 창가에 서서 어둠에 잠긴 정원을 내려다보았는데 그녀는 자신이 다시는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화려하고 잔인한 세계로 제 발로 돌아왔다는 사실의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고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마음을 다잡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서재에 들어온 도준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권총을 꺼내 탄창을 확인하며 차가운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했는데 그는 오늘 밤 최명길 전무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제 멈춰있던 운명의 시계바늘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고 도준과 지훈 그리고 그들의 아이를 둘러싼 거대한 폭풍은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린 것에 불과했다. 선일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최명길 전무의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는데 그는 거대한 벽걸이 모니터 화면에 정지된 한 장의 사진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손에 든 크리스털 잔을 천천히 흔들고 있었다.
보안팀이 비밀리에 입수한 컨벤션 센터의 고화질 CCTV 영상 캡처 화면 속에는 강도준 총재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구해낸 아이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최 전무는 그 아이의 이목구비 하나하나를 뜯어보며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띄었다. 도준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은 아이의 존재는 그동안 철옹성 같았던 도준의 지위를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으며, 최 전무는 이것이 하늘이 자신에게 내려준 절호의 기회라고 확신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를 들어 언론계에 심어둔 자신의 수족에게 연락을 취했고, 내일 아침 조간신문 일면을 장식할 자극적인 헤드라이트를 직접 불러주며 강도준의 숨겨진 사생활을 세상에 폭로할 준비를 마쳤다. 다음 날 아침 도준의 비밀 저택에서 눈을 뜬 서지윤은 낯선 천장과 고급스러운 샹들리에를 바라보며 잠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워했으나, 곧 옆에서 곤히 잠들어 있는 민우의 숨소리를 듣고 현실을 자각하며 몸을 일으켰다. 창밖으로는 잘 가꿔진 정원과 그 너머를 둘러싼 높은 담장이 보였는데, 그것은 이곳이 안전한 은신처인 동시에 자신들을 가두는 화려한 새장임을 상기시켜 주었고, 그녀는 답답함에 가슴을 치며 침대에서 내려왔다. 지우는 민우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욕실로 들어가 찬물로 세수를 하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는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지난밤의 도주와 긴장으로 인해 창백하게 질려 있었지만, 눈빛만은 아이를 지키겠다는 결의로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도준이 마련해준 옷으로 갈아입으며 이 집안의 동태를 살피고 탈출할 기회를 엿보기 위해 거실로 나갈 채비를 서둘렀다. 거실로 내려온 지우는 집안 곳곳에 배치된 고용인들의 시선을 느꼈는데, 그들은 겉으로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 눈빛 속에는 호기심과 경계심이 섞여 있어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마치 적진 한복판에 떨어진 스파이가 된 듯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식당에는 이미 도준이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는데, 그는 지윤이 들어오자 신문을 접어 옆으로 치우며 무뚝뚝한 표정으로 아침 인사를 건넸지만, 그 목소리에는 어색함이 묻어 있었다. 식탁 위에는 호화로운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지만, 지우는 음식에는 손도 대지 않은 채 도준을 노려보며 언제까지 우리를 이곳에 가둬둘 생각이냐고 따져 물었고, 그녀의 날카로운 질문에 도준은 묵묵히 커피잔을 들어 올리며 대답을 회피하려 했다. 그때 2층에서 민우가 눈을 비비며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고, 도준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아이에게 향하며 차가웠던 표정이 순식간에 부드럽게 풀리는 것을 지우는 놓치지 않고 포착했다. 민우는 낯선 아저씨가 식탁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쭈뼛거리며 지윤의 뒤로 숨었지만, 식탁 위에 차려진 맛있는 음식 냄새에 꼬르륵 소리를 내며 배고픔을 드러냈고, 그 소리에 도준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에게 이리 와서 앉으라고 손짓했다. 지윤은 아이를 도준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지만 배고픈 아이를 굶길 수는 없었기에 마지못해 민우를 의자에 앉히고 자신도 그 옆에 앉아 아이의 식사를 챙겨주기 시작했다. 도준은 아이가 오물거리며 먹는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는데, 그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이 놓쳐버린 아이의 성장 과정을 눈앞에서 확인하며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는 것을 느꼈고, 동시에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수도 있다는 맹목적인 부성애가 끓어오르는 것을 실감했다. 식사 도중 민우가 포크를 떨어뜨리자 도준이 반사적으로 몸을 숙여 주워주었는데, 두 사람의 손이 스치는 순간 묘한 전류가 흘렀고,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경을 감추기 위해 애써 고개를 돌렸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도준의 비서가 안색이 하얗게 질린 채 태블릿 PC를 들고 식당으로 들어왔는데, 그는 도준에게 긴급하게 보고할 사항이 있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 도준은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태블릿을 건네받았다. 화면 속에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뒤덮은 실시간 검색어와 자극적인 뉴스 기사들이 떠 있었는데 선일그룹 강도준 총재의 숨겨진 아들 발견이라는 제목과 함께 모자이크 처리된 민우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다. 도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고 그는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치며 격한 분노를 표출했는데 그 소리에 놀란 민우가 울음을 터뜨리자 지우는 황급히 아이를 안아 달래며 도준을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쏘아보았다. 도준은 비서에게 당장 법무팀을 소집하고 기사를 내리라고 고함쳤지만 이미 퍼질 대로 퍼진 소문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그 자신도 잘 알고 있었다. 도준은 지윤에게 다가가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당분간은 절대 이 집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적인 명령보다는 간절한 부탁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지윤은 당신 때문에 내 아이가 세상의 구설수에 오르게 되었다며 분노를 토해냈지만 도준은 지금은 서로를 탓할 시간이 아니라며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그녀를 설득하려 했다. 그는 회사로 출근해 사태를 수습하고 돌아오겠다며 경호 팀장에게 철통 같은 경비를 지시한 뒤 서둘러 저택을 빠져나갔고 지유는 멀어지는 도준의 차를 바라보며 불안감에 휩싸였다. 남겨진 지유는 민우를 방에서 놀게 한 뒤 거실을 서성거렸는데 그녀의 머릿속은 과거 전략기획팀장으로 일하던 시절의 냉철한 분석 모드로 전환되어 현재의 위기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오후가 되자 저택 주변에는 냄새를 맡고 몰려든 기자들과 파파라치들이 진을 치기 시작했고 그들은 높은 담장 너머로 망원 렌즈를 들이대며 특종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그 소란스러움은 집 안까지 전해져 지윤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댔다. 지윤은 커튼을 치고 집안의 조명을 낮추며 외부의 시선을 차단하려 했지만 집안 내부에서도 알 수 없는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것은 누군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본능적인 감각이었다. 그녀는 도준의 서재로 들어가 책장에 꽂힌 책들을 살펴보는 척하며 방안을 면밀히 관찰했는데 책상 위의 물건들이 미세하게 흐트러져 있거나 먼지가 쌓인 자국이 부자연스러운 것을 발견하고 의구심을 품게 되었다. 그녀는 과거 도준의 정적들이 그를 감시하기 위해 썼던 수법들을 떠올리며 서재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책상 아래에 부착된 아주 작은 크기의 최신형 도청 장치를 찾아내고야 말았다. 손바닥 위에 놓인 새끼손가락만 한 도청 장치를 내려다보는 지윤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는데 이것은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배신자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고 그 배신자는 도준의 가장 가까운 곳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지윤은 이 사실을 도준에게 알려야 할지 아니면 자신의 탈출을 위한 협상 카드로 써야 할지 잠시 고민했지만 곧 이 장치가 민우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도준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기로 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도준이 지친 기색으로 귀가했는데 그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소파에 몸을 던졌고 하루 종일 이사회와 언론의 공격에 시달린 탓에 그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다. 지유는 그런 도준에게 다가가 물 한 잔을 건네는 대신 주머니에서 도청 장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소리나게 올려놓았다. 도준은 테이블 위에 놓인 검은 물체를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지유는 팔짱을 낀 채 당신의 철옹성은 이미 뚫렸다고 차갑게 일갈했다. 도준이 떨리는 손으로 도청 장치를 집어들고 살펴보는 동안 지유는 이 모델은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군용 등급의 도청기라며 보안업체나 내부 직원의 도움 없이는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도준의 눈동자가 충격으로 흔들렸는데 그는 자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공간조차 적들의 감시하에 있었다는 사실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를 느꼈고 동시에 이런 전문적인 사실을 간파해낸 지윤의 능력에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도주는 즉시 경호팀장을 불러내려 했지만 지유는 그를 제지하며 지금 소란을 피우면 배신자가 증거를 인멸하고 숨어버릴 것이라며 조용히 역공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순간 도주는 지윤을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존재가 아닌 자신과 등을 맞대고 싸울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5년 전보다 더 끈끈하고 위험한 연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지윤은 종이와 펜을 가져와 집안의 평면도를 그리며 도청 장치의 위치와 사각지대를 분석했고 도주는 그런 그녀의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작전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필담을 나누며 배신자를 색출하기 위한 함정을 파기로 합의했는데 도주는 일부러 거짓 정보를 흘려 적들을 교란시키자는 제안을 했고 지유는 그 정보가 최명길 전무에게 흘러들어가게 하여 그가 제 발로 걸려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짜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예전 연인 시절 함께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밤을 새우던 그때를 연상케 했고 그들 사이에 공기는 긴장감 속에서도 미묘한 설렘으로 진동하고 있었다. 그 시각 최명길 전무는 자신의 비밀 아지트에서 도청 장치를 통해 들려오는 도준과 지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들려오는 잡음과 함께 신호가 끊기자 헤드셋을 집어 던지며 욕설을 내뱉었다. 그는 도준이 도청 사실을 눈치챘다는 것을 직감하고 당황했지만 곧바로 플랜 B를 가동하기 위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고 그의 눈빛은 더욱 악랄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도준이 주주총회에서 해임안을 방어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동안 민우를 납치하여 도준의 손발을 완전히 묶어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이를 위해 외국에서 활동하는 전문 용병들을 고용해둔 상태였다. 최 전무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이번 싸움의 승자는 결국 피를 볼 줄 아는 자신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다음 날 아침 도준과 지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시작했지만 그들의 눈빛 교환 속에는 서로만이 알 수 있는 암호가 오가고 있었다. 도준은 출근하면서 일부러 큰 소리로 경호팀장에게 오늘 오후에 민우를 데리고 병원에 다녀와야 한다는 거짓 일정을 지시했고 이는 배신자를 낳기 위한 미끼였다. 지우는 도준이 떠난 후 집안에 남아있는 고용인들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는데 특히 주방에서 일하는 중년 여성이 수시로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포착하고 그녀를 예의주시하기 시작했다. 긴장감이 감도는 저택의 거실에서 지우는 민우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면서도 한 손으로는 호신용 전기 충격기를 꽉 쥐고 있었고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도준이 말한 병원 이동 시간이 다가왔고 저택의 차고 문이 열리며 검은색 벤이 출발 준비를 마쳤는데 지우는 민우를 태우는 척하며 빈 카시트에 담요를 씌웠다. 예상대로 벤이 저택을 나서자마자 미행 차량들이 따라붙기 시작했고 그 정보는 실시간으로 도준에게 보고되고 있었다. 도준은 회사 상황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는데 미끼를 문 적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저택에 남아있던 지우는 주방의 중년 여성이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가 쓰레기통에 무언가를 버리는 것을 목격하고 조용히 그녀의 뒤를 밟았는데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다름 아닌 대포폰과 현금 뭉치였다. 지우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확신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고 이제 반격의 서막이 올랐음을 직감했다. 저택의 서재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아 있었고 창밖으로 내리는 빗줄기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의 적막을 채우고 있었는데 강도준은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서류 한 장을 내려다보며 떨리는 손으로 위스키 잔을 움켜쥐고 있었다. 지윤이 내민 그 서류는 5년 전 도준이 원인 모를 교통사고로 생사를 오갈 당시 그의 차량 브레이크 조작을 사주했던 배우와 그 거래 내역이 담긴 증거 자료였는데 도준은 그
배우가 자신이 가장 믿고 따랐던 아버지의 최측근이자 지금의 최명길 전무라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도주는 충혈된 눈으로 지윤을 바라보며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쉰 목소리로 물었지만 지윤은 담담한 표정으로 창밖을 응시하며 당시에는 당신을 살리기 위해 침묵하는 것이 유일한 조건이었다고 대답했다. 그녀의 말은 도준의 가슴을 후벼 팠는데 그는 자신이 그녀를 배신자로 오해하고 원망하며 보낸 지난 5년의 세월이 사실은 그녀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감내했던 희생의 시간이었음을 깨닫고 무너져 내리는 심정을 느꼈다. 지유는 도준에게 다가가지는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실된 눈빛으로 그를 마주보며 5년 전 최전무가 당신의 목숨을 담보로 협박해왔을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당신 곁을 떠나 그들의 감시망에서 사라지는 것뿐이었다고 고백했다. 그녀는 임신 사실조차 숨겨야만 했던 이유가 아이가 당신의 약점이 되어 표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말하며 눈물을 삼켰는데 그 처절했던 모성애와 사랑을 뒤늦게 알게 된 도주는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고개를 떨구었다. 도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지윤은 한 발짝 물러서며 지금은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 우리는 아직 최전무라는 거대한 적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도주는 멈추지 않고 다가가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는데 그의 떨리는 어깨와 거친 숨소리에서 전해지는 미안함과 후회 그리고 억눌려왔던 사랑의 감정이 지윤의 차가웠 마음을 녹이며 두 사람의 영혼은 비로소 5년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 다시 하나로 연결되었다. 다음 날 아침 저택은 전날의 감정적인 폭풍이 지나가고 비장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는데 도준과 지윤은 민우를 더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기 위한 작전을 세우고 있었다. 첩보를 통해 최 전무가 용병들을 동원해 저택을 급습할 계획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그들은 민우를 미끼 차량이 아닌 위장된 보급 트럭에 태워 비밀리에 이동시키기로 결정했다. 도주는 회사로 출근해 적들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맡았고 지유는 저택에 남아 민우의 이동 상황을 지휘하기로 했는데 그녀는 민우에게 이것은 첩보 놀이와 같은 것이라고 안심시키며 아이에게 방탄조끼를 입혔다. 트럭이 출발하고 모니터 화면을 통해 이동 경로를 체크하던 지윤의 눈매가 날카로워졌는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트럭의 GPS 신호가 멈추고 호위 차량들과의 교신이 끊기자 그녀는 직감적으로 작전이 노출되었음을 깨달았다. 도준이 없는 상황에서 지윤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저택의 지하 차고로 달려가 먼지가 쌓인 덮개를 걷어냈는데 그곳에는 도준이 젊은 시절 즐겨 타던 고백이량의 스포츠 바이크가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드레스를 찢어 활동하기 편하게 만들고 가죽 재킷을 걸친 뒤 바이크에 시동을 걸었는데 굉음과 함께 깨어난 엔진 소리가 차고를 울리며 그녀의 심장 박동과 공명했다. 지유는 헬멧을 쓰고 보안 요원들의 만류를 뿌리치며 저택의 문을 박차고 나갔고 도로 위를 질주하는 그녀의 모습은 과거에 연약해 보이던 여자가 아닌 아이를 지키기 위해 지옥불이라도 뛰어들 준비가 된 전사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꽉 막힌 도심의 도로를 고개하듯 빠져나가며 민우가 있는 곳으로 향하는 지름길로 방향을 틀었고 핸들을 잡은 그녀의 손에는 땀이 흥건했지만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목표 지점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교외의 한적한 도로에서는 이미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최 전무가 고용한 용병들은 민우가 탄 트럭을 포위하고 무차별 사격을 가하며 경호원들을 압박하고 있었다. 트럭 안에 갇힌 민우는 귀를 막고 웅크린 채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고 경호팀장은 부상을 입은 채 필사적으로 응사하고 있었지만 중과부적의 상황에서 탄약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어디선가 들려오는 날카로운 엔진 소리와 함께 지윤의 바이크가 연기를 뚫고 현장으로 날아들었고 그녀는 주행 중에 바이크를 미끄러뜨리며 적들의 차량을
들이받아 혼란을 유발했다. 바닥을 구르며 일어선 지유는 능숙한 솜씨로 쓰러진 경호원의 총을 집어들고 정확한 사격으로 용병들을 하나둘씩 제압해 나갔는데 그녀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빠르고 치명적이었다. 용병들은 갑작스러운 지원군의 등장에 당황하며 대열이 흐트러졌고 지유는 그 틈을 타 트럭으로 달려가 문을 열고 민우의 상태를 확인했다. 겁에 질린 민우는 엄마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며 품에 안겼고 지유는 아이를 달래며 한 손으로는 계속해서 적들을 견제 사격했는데 그녀의 등 뒤로 한 용병이 칼을 들고 접근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 지유는 인기척을 느끼고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발차기로 용병의 손목을 가격해 칼을 떨어뜨리게 한 뒤 화려한 채술로 거구의 남자를 제압했는데 그녀의 눈빛에는 살기마저 서려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현장에 도착한 도주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연기와 화약 냄새가 진동하는 도로 한복판에서 지우는 쓰러진 적들을 발 아래 두고 한 손에는 총을 든 채 다른 한 손으로는 민우를 안고 서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전쟁의 여신 발키리가 강림한 듯 압도적이었다. 도주는 멍하니 지윤을 바라보다가 정신을 차리고 달려가 그녀와 아이를 감싸 안았는데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존경 그리고 깊은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지윤의 뺨에 묻은 피를 닦아주며 괜찮냐고 물었고 지윤은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 했지만 도준이 단단한 팔로 그녀를 지탱해 주었다. 현장을 정리하던 경찰과 도준의 추가 병력들이 도착하고 상황은 종료되었지만 도준은 지윤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는데 그는 자신이 알던 여자가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신과 대등하게 아니 어쩌면 자신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존재임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지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도준을 올려다보았고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히며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우는 지친 나머지 지윤의 품에서 잠이 들었고 도준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백미러로 두 사람을 계속해서 확인했다. 그는 오늘 본 지윤의 모습에서 과거 전략기획팀장 시절 보여주었던 그 명석하고 대담했던 모습이 겹쳐 보이며 그녀가 5년 동안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도준은 지윤에게 나직한 목소리로 당신이 이렇게 강한 사람인 줄 미처 몰랐다고 고백했고 지윤은 엄마는 강할 수밖에 없다고 덤덤하게 대답하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대화 속에서 도준은 지윤에 대한 사랑이 단순한 애정을 넘어선 깊은 존경심으로 승화되는 것을 느꼈고 이제 그녀와 함께라면 어떤 적과도 싸워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한편 작전 실패 소식을 전해 들은 최명길 전무는 분노에 차서 집무실의 집기들을 부수며 고함을 질렀는데 그는 단순히 여자가 개입해서 용병들이 제압당했다는 보고를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지윤의 정체에 대해 다시 조사하라고 지시하며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도끼를 품었고 이제는 도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을 넘어 그들의 목숨을 직접 노리는 더 잔혹한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어둠의 경로를 통해 폭발물을 주문하고 도준과 지윤이 함께 참석할 예정인 다가오는 주주총회장을 피로 물들일 계획을 세우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는 모르고 있었다. 이제 도준과 지윤은 각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등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파트너가 되어 그를 향해 칼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그날 밤 도준과 지윤은 잠든 민우를 사이에 두고 침대에 나란히 누웠는데 비록 몸은 닿지 않았지만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한 침묵을 공유했다. 도준은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회사에 나가면 최전무와의 전면전을 선포할 것이라고 말했고 지윤은 자신이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대답하며 그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두 사람은 손을 뻗어
서로의 손을 잡았고 굳은 살이 박인 도준의 손과 가리프지만 단단한 지윤의 손이 깍지를 끼며 무언의 약속을 나누었다. 그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와 우리의 미래를 지켜내겠다는 결의였고 다가올 폭풍우 속에서도 절대 놓지 않겠다는 맹세였다.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그들의 방 안은 따스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납치 미수 사건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저택의 아침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민우는 사건 이후 한마디 말도 하지 않은 채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허공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지윤이 따뜻한 죽을 끓여와 아이에게 한 숟가락이라도 먹이려 애썼지만 아이는 입을 굳게 다문 채 고개만 저을 뿐이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도준의 가슴은 마치 불에 타는 듯한 고통으로 일렁거렸다. 정신과 주치의는 아이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항구증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며 지금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절대적인 안정과 부모의 확고한 보호라고 조언하고 방을 나갔다. 도준은 자신의 욕심과 부주의가 아이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고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도심의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의 등은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진 듯 처량해 보였다. 도준은 천천히 침대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민우와 시선을 맞추었는데 아이의 텅 빈 눈동자에 자신의 모습이 비치자 목구멍 끝까지 차오르는 울음을 가까스로 삼켜야만 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민우에게 아빠가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만약 네가 원한다면 이 지옥 같은 싸움을 멈추고 엄마와 너를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것은 도준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아이의 행복을 지켜주고 싶다는 아버지로서의 첫 번째이자 가장 고통스러운 결단이었고 그 말을 들은 지우는 놀란 눈으로 도준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내내 굳어있던 민우의 작은 손이 천천히 움직여 도준의 큰 손을 잡았고 이어서 옆에 앉아있던 지윤의 손을 끌어당겨 두 사람의 손을 자신의 가슴 위에서 포개게 만들었다. 민우는 눈물 고인 눈으로 엄마와 아빠를 번갈아 바라보며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헤어지기 싫다고 말했고 이제는 도망치지 말고 셋이서 함께 있고 싶다는 아이의 진심 어린 고백이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아이의 선택은 단순히 함께 살고 싶다는 투정이 아니라 두려움에 맞서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키겠다는 숭고한 선언과도 같았고 그 순간 도준과 지우는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뜨거운 전율을 느꼈다. 지우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민우를 품에 안았고 도준은 그 두 사람을 넓은 어깨로 감싸 안으며 맹세했는데 이제 더 이상 방어만 하지 않고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을 부숴버리겠다는 서늘한 분노가 그의 심장 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민우의 선택으로 인해 세 사람은 비로소 완전한 하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 결속력은 세상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할 준비를 마쳤다. 아이를 재우고 난 뒤 서재로 자리를 옮긴 두 사람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는데 지우는 더 이상 숨어 지내는 도망자의 모습이 아니라 과거 선일그룹을 호령하던 천재 전략가의 눈빛을 되찾고 있었다. 그녀는 도준에게 그룹 내부의 재무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최고 관리자 권한을 요구했고 도준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생체 인식 코드를 입력해 그녀에게 모든 권한을 양도했다. 지우는 머리를 질끈 묶고 안경을 고쳐 쓴 뒤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을 춤추듯이 놀리기 시작했는데 모니터 화면에는 수천 줄의 암호화된 데이터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최명길 전무가 지난 5년간 빼돌린 비자금의 흐름과 용병들을 고용하는 데 사용된 자금의 출처를 역추적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은 마치 정교한 수술을 집도하는 외과 의사처럼 치밀하고 냉철했다. 지우는 밤이 새도록 모니터와 씨름하며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도준은 옆에서 그녀에게 커피를 건네며 묵묵히 그녀의 작업을 지켜보았고
그녀의 천재적인 분석력에 다시 한번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지우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는데 그녀는 최 전무가 유령 회사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 장부를 찾아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주가 조작에 개입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인이면 계약서의 디지털 사본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지우는 도준에게 이 자료들을 보여주며 최 전무가 단순히 횡령만 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만드는 매국적인 거래를 시도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도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고 그는 이 증거들이야말로 다가오는 주주총회에서 최 전무의 숨통을 끊어놓을 확실한 단두대가 될 것임을 확신했다. 하지만 지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적을 완전히 파멸시키기 위한 더 대담한 함정을 제안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확보한 증거의 일부를 조작하여 고의로 유출하는 역공작 작전이었다. 그녀는 최 전무가 심어둔 내부 첩자를 역이용하여 도준이 비자금 수사에 겁을 먹고 해외로 도피하려 한다는 거짓 정보를 흘리자고 했고 이를 통해 최 전무의 경계심을 허물고 그가 방심한 틈을 타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만들자는 것이었다. 도준은 위험 부담이 큰 작전임을 알았지만 지윤의 눈에 담긴 확신을 믿고 그녀의 계획에 동의했고 즉시 비서실장을 통해 연막 작전을 실행에 옮겼다. 그들은 마치 낚시꾼이 대어를 낚기 위해 미끼를 던지듯 거짓 정보를 은밀하게 흘려보냈고 이제 최 전무가 그 미끼를 물기만을 기다리는 숨막히는 심리전이 시작되었다. 한편 최명길 전무는 심어둔 첩자로부터 도준이 스위스 은행 계좌를 정리하고 출국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쾌재를 불렀는데 그는 자신의 압박이 드디어 효과를 발휘했다고 믿으며 오만함의 극치에 달해 있었다. 그는 주주총회에서 도준의 도피설을 터뜨려 그를 부도덕한 경영자로 매장시키고 자신이 회장 자리에 오르는 시나리오를 완성하며 축배를 들었지만 그것이 자신을 채참에는 올감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승리의 단꿈에 젖어 있었다. 지유는 도준의 사무실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최 전무가 측근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차가운 비웃음을 날렸는데 적이 가장 안심하고 있을 때가 바로 가장 취약한 순간이라는 병법의 기본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결전의 날인 주주총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저택에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흘렀는데 도준과 지유는 민우를 안전한 경호팀에게 맡기고 마지막 점검을 위해 마주 앉았다. 도준은 지윤에게 내일 총회장에 함께 입장해 줄 것을 부탁하며 당신이 내 옆에 있어준다면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다름없을 것이라고 진심을 전했다. 지윤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당신의 그림자가 아닌 파트너로서 당당하게 그 자리에 서겠다고 약속했고 두 사람은 굳은 악수를 나누며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했다. 지윤은 미리 준비해둔 정장을 꺼내 입어보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는데 5년 전의 앳된 모습은 사라지고 강인하고 성숙한 여인이 그곳에 서 있었다. 그날 밤 도준은 잠들지 못하고 테라스에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는데 지윤이 조용히 다가와 그의 옆에 섰고 두 사람은 말없이 어깨를 맞대고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았다. 도준은 지윤에게 모든 것이 끝나면 민우와 함께 셋이서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고 지윤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그러자고 대답했는데 그 짧은 대화 속에 담긴 평범한 행복에 대한 갈망이 두 사람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내일이면 모든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기에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밤바람이 차가웠지만 맞잡은 두 손의 온기는 뜨거웠고 그들은 다가올 새벽을 기다리며 전의를 불태웠다. 마침내 운명의 아침이 밝았고 도준과 지유는 완벽하게 세팅된 모습으로 현관을 나섰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차량 행렬과 경호원들의 도열은
마치 전장을 향해 출정하는 장군을 배웅하는 군대와도 같았다. 도주는 지훈을 에스코트하여 차에 태우며 오늘 당신이 보게 될 것은 나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속삭였고 차문이 닫히며 묵직한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다. 거대한 선일그룹 본사 건물을 향해 질주하는 차 안에서 지훈은 태블릿 PC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며 최 전무를 무너뜨릴 최후의 카드를 만지작거렸고 그녀의 눈빛은 칼날처럼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되돌릴 수 없는 승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선일그룹 본사의 대강당은 수백 명의 주주들과 기자들이 뿜어내는 열기로 가득 차 있었고 단상 위에 선 최명길 전무는 마치 개선장군처럼 오만한 표정으로 좌중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는 강도준 총재가 치명적인 스캔들과 자금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도피했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다. 최 전무는 마이크를 잡고 도준의 부도덕함과 경영 능력 부재를 성토하며 회사의 안정을 위해 비상 경영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미리 매수해둔 일부 주주들이 이에 동조하며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도준에게 불리하게 조작된 경영 지표들이 붉은색 그래프로 표시되어 주주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었으며 최 전무는 이 기세를 몰아 도준의 해임안을 즉석에서 상정하려 했고 그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대강당의 거대한 문이 굉음을 내며 양쪽으로 열리자 장내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출입구로 쏠렸고 그곳에는 도망친 줄 알았던 강도준이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슈트 차림으로 서 있었다. 도준의 등장은 장내를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하게 만들었고 그는 당당한 발걸음으로 레드 카펫을 밟으며 단상을 향해 걸어 들어왔는데 그가 내뿜는 위압감은 최 전무를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도준의 옆에는 놀랍게도 서지훈이 나란히 걷고 있었는데 그녀는 세련된 정장 차림에 냉철한 눈빛을 하고 있어 사람들은 그녀가 단순한 내연녀가 아님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두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담기 위해 경쟁했고 도준은 시선을 피하지 않고 곧바로 최 전무가 서 있는 단상으로 올라갔다. 최명길 전무는 예상치 못한 도준의 등장에 당황하여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지만 곧 평정심을 되찾으려 애쓰며 마이크를 잡고 도준을 향해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는 도준이 숨겨진 자식을 데리고 나타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주주들에게 그가 리더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강조하려 했고 경비원들에게 눈짓을 보내 그들을 끌어내리려 했다. 하지만 도준은 경비원들이 다가오기도 전에 손을 들어 제지하며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의 사생활에 대한 해명은 나중에 하겠지만 지금은 회사의 존립을 위협하는 진짜 범죄자를 심판해야 할 때라고 외쳤다. 도준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최 전무를 정조준하고 있어 주주들은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게 되었다. 도준이 물러서지 않자 서지훈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미리 준비해온 태블릿 PC를 단상의 메인 시스템에 연결했는데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하여 누구도 제지할 틈이 없었다. 지훈은 마이크를 잡고 자신을 전 전략기획팀장이자 현 사태를 조사한 특별감사인이라고 소개하며 스크린 화면을 전환시켰고 그 순간 장내에는 경악에 찬 탄성이 터져나왔다. 화면에는 최 전무가 도준을 음해하기 위해 조작했던 회계 장부의 원본과 그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횡령한 수천억 원의 자금 흐름도가 적나라하게 펼쳐졌기 때문이었다. 지훈은 침착하고 논리 정연한 어조로 최 전무의 범죄 사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고 그녀의 브리핑은 너무나도 완벽하여 최 전무조차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다. 최 전무는 다급하게 소리치며 이것은 모두 조작된 모함이라고 발버둥 쳤지만 지훈은 가소롭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다음 증거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바로 최 전무가 용병들을 고용하여
도준과 민우를 납치하려 했던 통화, 녹취록과 도준의 차량 브레이크를 조작하라고 지시했던 5년 전의 정황 증거들이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최전무의 잔혹한 목소리는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고 주주들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최전무를 향해 야유를 퍼붓기 시작했다. 도주는 창백해진 최전무에게 다가가 당신의 탐욕이 결국 당신 자신을 파멸시켰다고 차갑게 일갈하며 이제 그만 가면을 벗고 법의 심판을 받으라고 통보했다. 궁지에 몰린 최명길 전무는 이성을 잃고 품 안에서 호신용 잭나이프를 꺼내들며 도준을 향해 달려들었는데 그의 눈은 광기로 뒤덮여 있어 주변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다. 하지만 도준은 이미 그의 행동을 예측하고 있었기에 침착하게 몸을 틀어 공격을 피한 뒤 최 전무의 손목을 꺾어 칼을 떨어뜨리고 단숨에 그를 바닥에 제압해버렸다. 동시에 강당의 문이 열리며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 특공대와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고 그들은 도준의 신호에 맞춰 최 전무와 그의 동조했던 임원들을 체포하기 시작했다. 바닥에 깔린 채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최 전무는 악에 바친 저주를 퍼부었지만 도준은 그를 내려다보며 싸늘한 시선으로 침묵할 뿐이었다. 상황이 정리되자 강당 안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으나 곧이어 주주들과 직원들 사이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도준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다시 마이크 앞에 섰는데 그의 옆에는 여전히 지훈이 든든한 버팀목처럼 서 있었다. 도준은 주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며 지난 5년 동안 자신의 불찰로 인해 회사가 위기에 처했던 점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투명하고 정의로운 경영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한 옆에 있는 서지윤과 자신의 아들 민우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더 이상 숨기지 않고 가족을 지키는 가장으로서 그리고 기업의 총수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것임을 천명했다. 도준의 진심 어린 연설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지우는 그런 도준을 바라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는데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남자가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두 사람은 수많은 인파의 환호를 받으며 강당을 빠져나왔는데 그들의 손은 서로를 꽉 잡고 놓지 않고 있었다.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민우가 아빠와 엄마를 보자마자 달려와 품에 안겼고 세 사람은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서로를 끌어안으며 가족의 탄생을 세상에 알렸다. 그 장면은 뉴스를 통해 전국의 안방으로 생중계되었고 사람들은 재벌가의 스캔들이 아닌 진정한 사랑과 용기의 승리에 아낌없는 응원을 보냈다. 하지만 도준은 승리의 기쁨에만 취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지윤과 함께 곧바로 집무실로 향해 사후 처리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최 전무의 잔당들을 완전히 뿌리 뽑고 훼손된 기업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았지만 두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지윤은 도준의 책상 위에 놓인 조직도를 보며 과감한 인적 쇄신안을 제안했고 도준은 그녀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며 즉각적인 실행을 지시했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회의 속에서도 두 사람은 지친 기색 없이 서로의 눈빛만으로 의사를 소통하며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었고 비서실 직원들은 그런 두 사람을 보며 선일그룹의 새로운 전성기가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기 시작할 무렵 도준은 지윤을 이끌고 회사 옥상의 정원으로 올라갔다. 시원한 밤바람이 두 사람의 열기를 식혀주었고 도준은 난간에 기대어 도시를 내려다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지윤에게 오늘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무너졌을지도 모른다며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했고 지윤은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한 사람이었다고 그를 위로했다. 도준은 지윤의 손을 잡고 자신의 입술에 가져다 대며 이제 다시는 당신 손을 놓지 않겠다고
맹세했고 지우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머리 위로는 둥근 보름달이 밝게 떠올라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듯 은은한 빛을 비추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우는 피곤했는지 도준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고 도준과 지우는 그런 아이를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어제와 다를 바 없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들은 이제 과거의 상처와 오해를 모두 씻어내고 서로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동반자가 되었으며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도주는 운전기사에게 집으로 가는 길에 잠시 한강변에 들러달라고 부탁했는데 그는 오늘 밤이 가기 전에 지훈과 단둘이 조용히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한강공원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은 강물에 비친 불빛을 바라보며 나란히 걸었는데 강바람이 지훈의 머리카락을 흩날리자 도준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머리를 넘겨주었다. 도준은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지훈에게 내밀었는데 그 안에는 5년 전 그녀에게 주지 못했던 심플하지만 우아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도준은 무릎을 꿇지는 않았지만 진지한 눈빛으로 지훈을 바라보며 정식으로 프러포즈를 했고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받아들며 환하게 웃었다. 그것은 화려한 이벤트나 거창한 말은 없었지만 두 사람의 긴 서사를 완성하는 가장 완벽한 순간이었고 강물은 그들의 사랑을 증명하듯 묵묵히 흐르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어 차가웠던 겨울 바람이 물러가고 따스한 봄 기운이 대지를 감싸기 시작하자 선일그룹 본사 주변의 거리에는 벚꽃이 만개하여 흩날리고 있었는데 이는 지난 몇 달간 그룹을 강타했던 거대한 폭풍이 지나가고 평화가 찾아왔음을 알리는 자연의 신호와도 같았다. 최명길 전무와 그 추종 세력들에 대한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그들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강도준 총재가 보여준 결단력과 투명한 정보 공개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그룹의 신뢰도를 역대 최고치로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정작 승리의 주역인 도준은 텅 빈 회장실 창가에 서서 화려하게 피어난 꽃들을 내려다보며 깊은 고민에 잠겨 있었는데 그의 손에는 만년필 대신 사직서라고 적힌 하얀 봉투가 들려 있었고 그의 표정은 승리자의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회의감으로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다. 도준은 지난 5년의 세월과 최근 겪었던 일련의 사태들을 되돌아보며 자신이 지닌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양날의 검과 같은지 뼈저리게 느꼈고 그 칼날이 언제든 다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겨눌 수 있다는 공포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는 이제 막 되찾은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이 위험한 왕좌에서 내려와 평범한 남편이자 아버지로 돌아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며칠 밤을 지새우며 고민을 거듭하고 있었다. 그때 집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서지훈이 들어왔는데 그녀는 도준의 손에 들린 봉투를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예상했다는 듯 담담한 표정으로 다가와 그의 곁에 지우는 도준의 손에서 부드럽게 봉투를 빼앗아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당신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지만 도망치는 것은 당신의 방식이 아니라고 전곡을 찌르는 말을 건넸다. 지우는 도준과 눈을 맞추며 지금 당신이 물러난다면 그것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선일그룹의 수만 명의 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가 당신의 어깨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녀는 당신이 권력을 두려워하게 된 지금이야말로 진정으로 올바른 리더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이라며 권력을 탐하지 않는 자만이 그 힘을 가장 공의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득했다. 도준은 지훈의 현명하고 강인한 눈빛을 바라보며 흔들리던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는데 그녀는 단순히 위로를 건네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로서 함께 짐을 짊어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지우는 자신이 공식적으로 경영 고문직을 맡아 당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제안했고, 도주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이후 선일그룹은 대대적인 혁신의 바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도주는 지훈의 조언을 받아들여 이사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외부 감시 기구를 설치하는 등 제왕적 경영에 폐해를 스스로 도려내는 과감한 개혁을 단행했다. 지훈은 탁월한 전략적 식견으로 그룹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신사업 추진 단장을 맡아 맹활약했고, 직원들은 두 사람의 완벽한 파트너십에 찬사를 보내며 회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을 모았다. 하지만 두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회사의 성장이 아니라 퇴근 후의 시간이었는데, 그들은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저녁 시간과 주말은 온전히 민우와 함께 보내는 것을 철칙으로 정하고 이를 엄격하게 지켜나갔다. 한때 적막감만 감돌던 도준의 저택은 이제 아이의 웃음소리와 따뜻한 밥 냄새로 가득 찬 진정한 보금자리로 변모해 가고 있었다. 주말이 되면 도준은 서툰 솜씨로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요리를 하곤 했는데, 민우는 아빠의 엉성한 칼질을 보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고, 지우는 그런 두 남자의 뒷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사진을 찍어 남기곤 했다. 민우는 처음의 낯가림과 트라우마를 완전히 극복하고 이제는 도준의 등에 매달려 장난을 치거나 잠들기 전 아빠에게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조르는 영락없는 껌딱지가 되어 있었다. 도준은 아이를 재우며 느끼는 그 조그만 체온과 평온한 숨소리가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삶의 이유였음을 깨달았고, 과거에 화려했던 파티나 성공의 순간들이 이 소소한 행복 앞에서는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실감했다. 세 사람은 함께 정원을 가꾸고 자전거를 타며 잃어버렸던 5년의 시간을 밀도 높은 사랑으로 채워나가고 있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도준과 지훈이 처음 재회했던 그 운명의 날이 다시 돌아왔는데, 그들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특별한 장소를 방문하기로 했다. 그곳은 바로 1년 전 아수라장이 되었던 국제 컨벤션 센터였는데, 오늘 그곳에서는 선일재단이 주최하는 소외 계층 아동을 위한 대규모 자선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도준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닌 지훈과 민우의 손을 잡고 행사장 입구에 들어섰는데, 말끔하게 복구된 화려한 홀은 1년 전의 악몽 같은 기억을 씻어내듯 밝고 따뜻한 조명으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의 표정 또한 공포가 아닌 희망과 즐거움으로 빛나고 있었다. 수많은 취재진들이 몰려들었지만 도준은 그들을 피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당당하게 포토월에 서서 플래시 세례를 받았다. 행사장 중앙에는 1년 전 도준이 민우를 구하기 위해 몸을 날렸던 그 위치에 아이들의 꿈을 상징하는 거대한 조형물이 세워져 있었는데, 도준은 그 앞에 서서 잠시 감회에 젖었다. 그때는 서로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본능과 혼란 속에 엉켜 있었지만,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유대감으로 묶인 가족이 되어 같은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이 기적처럼 느껴졌다. 민우는 조형물을 신기한 듯 올려다보다가 도준의 바지를 잡아당기며 아빠 저거 그때 우리 구해줄 때 떨어지던 거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천진난만하게 말했고, 도준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안아 올려 그때는 무서웠지만 지금은 아빠가 다 막아줄 테니 걱정 말라고 귓속말을 해주었다. 지유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는데, 그녀는 민우의 그날의 선택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이 평화는 결코 오지 않았을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로 도준의 연설 시간이 다가오자 그는 민우를 안고 지윤과 함께 단상 위로 올라갔는데, 원고 없이 마이크 앞에 선 그는 청중들을 둘러보며 진솔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과거의 자신은 성공만을 쫓는 외로운 사냥꾼이었지만, 한 아이의 선택과 한 여인의 용기 덕분에 비로소 사람을 사랑하는 법과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민우처럼 사랑받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선일그룹은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남을 것임을 천명했다. 청중들은 그의 진심 어린 연설에 기립 박수를 보냈고 지유는 도준의 손을 꽉 잡으며 그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남자인지 눈빛으로 전했다. 행사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뒤 텅 빈 행사장에 남은 세 사람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마지막 여운을 즐기고 있었다. 도준은 지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1년 전 이곳에서 당신을 놓쳤을 때 내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고 고백했고 지윤은 나도 그때 당신을 두고 돌아서는 발걸음이 지옥불 위를 걷는 것 같았다고 화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픈 기억을 어루만지며 이제는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고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어떤 비밀이나 오해도 존재하지 않는 투명하고 견고한 사랑만이 남아 있었다. 민우는 엄마와 아빠 사이를 파고들며 양손으로 두 사람의 손을 잡고 흔들었는데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넓은 홀에 울려 퍼지며 세 사람의 미래를 축복하는 팡파르처럼 들렸다. 도준은 무릎을 굽혀 민우와 눈을 맞추고 엄마 아빠를 다시 만나게 해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고 지윤 역시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사랑한다고 속삭였다. 민우는 쑥스러운 듯 배시시 웃으며 이제 우리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자고 졸랐고 도준과 지윤은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컨벤션 센터의 문을 나서 봄밤의 신선한 공기 속으로 걸어 나갔는데 그들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하나로 길게 이어지며 아름다운 실루엣을 만들어냈다. 5년이라는 긴 기다림과 시련의 시간을 지나 다시 연결된 운명의 붉은 실은 이제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단단한 매듭이 되어 그들의 삶을 영원히 지탱해 줄 것이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도준이 운전하는 차는 집을 향해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갔는데 차 안에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과 가족들의 도란거리는 말소리가 어우러져 평화로운 하모니를 이루고 있었다. 지유는 잠든 민우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창밖을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는데 문득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스쳤지만 운전대를 잡은 도준의 따뜻한 손이 그녀의 손등을 덮어오자 모든 불안이 눈 녹듯 사라졌다. 그녀는 이제 알 수 있었다. 인생이라는 거친 파도 속에서도 함께 누를 저어갈 사람이 있다면 그 어떤 폭풍우도 두렵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항해의 끝에는 언제나 사랑이라는 안식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써 내려갈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었다.